안녕하세요. 편수엠의 이유 있는 한국사 이야기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외란의 발발과 조선의 오판입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게 된 이유는 배경은 조선과 일본이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일본은 무역 확대를 요구했으나 조선은 무역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이 차이로 인해서 두 나라의 갈등이 고조된 상태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조선은 오래 평화로 국방에 대해서 소홀히 했고 전쟁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의 분열을 수습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국내의 불만 세력을 관심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서 조선을 침략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진왜란이었습니다. 임진왜란의 발발, 조총을 앞세운 일본군이 연이은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조는 의주까지 피난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은 명예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이 임진왜란 발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임진왜란 당시 과연 조선과 일본, 명나라의 병력과 인구는 어떻게 재개됐을까요? 조선은 인구가 약 1400만, 일본은 1500에서 1800만, 일본이 조금 더 많죠. 그렇지만 총 병력 수를 이건 정확한 건 추정입니다. 조선은 관군의 7에서 8만, 의병은 누적 10만 이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임진왜란 발발 당시 관군 수는 만에서 2만으로 추정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일본의 침공군은 15만 8천 명, 2만 대 15만 8천 명, 본토 주둔군은 10에서 15만, 총 병력은 25만에서 30만이었습니다. 명나라 볼까요? 명나라 인구가 약 1억에서 1억 2천입니다. 조선의 거의 10배죠. 동원 병력, 그렇지만 임진왜란 동원이 가능한 병력은 10에서 12만이었습니다. 상비군은 85만에서 100만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항상 역사를 볼 때는요, 통계, 이 숫자에 너무 현혹되면 안 됩니다. 명나라의 땅덩어리는 조선의 몇십 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력도 조선의 몇십 배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조선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85에서 100만은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총 동원 가능한 병력은 200만 내외로 봤습니다. 실제 총 동원 병력을 보겠습니다. 조선은 약 15,000에서 2만 명 수준의 상비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1차 충격 당시 병력이 15만 이상이었습니다. 총 계획 병력을 보겠습니다. 지역 훈련본까지 포함해서 조선은 5에서 10만이었습니다. 그나마 체계가 미흡했습니다. 일본은 20에서 30만 규모의 일본 연합군이었습니다. 병력 차이가 엄청나죠. 거기에다가 조선은 여러 가지 오판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조선은 병력에 대한 오판을 하게 됩니다. 조선 자체의 동원 병력에 대한 오판입니다. 문서상, 서류상은 조선의 군이 약 20에서 25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동원 가능한 병력은 5에서 8만입니다. 차이가 너무 크죠. 그러면 왜 그렇게 실제 병력이 줄어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 방군수포. 군역을 대신해서 배를 내고 복무를 면제받는 겁니다. 대립제,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는 제도입니다. 걷다가 양반청에 진역 면제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적이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서 사망자, 도망자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화가 오래 지속되면서 군사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완전 악재죠. 이렇게 조선은 동원 병력에 대한 오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병력의 오판은 이제 실제 상황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1592년 일본군이 부산에 상륙했을 때 부산을 지키던 병력은 600명이었습니다. 일본이 얼마요? 15만 8천 명. 15만 8천 명 대 600명? 동네성이 3,000명이었습니다. 충주의 탕금대의 조선군이 약 8,000명이었습니다. 이거 훈련되지도 않은 병사입니다. 수도 한양을 방어에 급히 모은 병력 수는 약 수천에서 1만 명 수준이었습니다. 전부에도 2만이
채 되지가 않았습니다. 즉 15만 8천 명의 병력을 대항한 조선군은 2만밖에 안 됐다는 소리입니다. 과연 전쟁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런 오판을 만들었던 것은 조선이 생각하는 일본군의 병력에 대한 오판입니다. 조선이 생각하는 병력 동원 규모와 실제 규모에 대한 오판입니다. 임진왜란 직전 조선 조정이 생각하는 일본군의 동원 가능한 병력 규모입니다. 이건 조선의 생각입니다. 만약 침공을 하게 되면 큐슈에서 침공할 선발군의 규모는 약 2에서 3만 이하로 봤습니다. 일본군이 총 동원해봤자 5만 명 안팎으로 봤습니다. 그 이하로 봤습니다. 왜? 일본군의 전국 동원 능력이 일본은 전국은 통일 직후라서 대규모 동원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아까 봤죠? 2만에서 3만, 5만? 조선이 얼마였어요? 군적상? 25만. 5분의 1. 그 때문에 조선 조정은 일본군에 대해서 거의 신경 안 썼던 겁니다. 그뿐 아니라 이 통신사를 파견하게 되는데요. 그 직전에, 전쟁 전에. 상반된 이야기를 합니다. 서인인 황용길의 보고와 동인인 김성길의 보고가 전달합니다. 황용길은 통신사를 일본을 갔다 온 다음에 빨리 우리 군비 확정해야 된다. 병선을 건조해야 된다. 병력을 집결해야 된다. 전쟁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김성길은 일본이 당장 대규모 침략하기 어렵다. 전쟁 가능성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정권은 동인이 잡고 있었습니다. 동인 세력은 김성길의 보고를 채택하고서 대규모 침공 가능성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왜? 조선은 한 25만 병력대. 기껏 얘네 와줘 5만 쪽, 5만 안쪽?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럼 조선은 왜 과소평가했는가요? 조선이 생각하는 일본입니다. 실제 일본이 아니고 일본이 전국을 통일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국내 수습하기 바쁘지 대규모 원정까지 생각할 여력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 일본의 국력을 전국시대의 분열 모습을 기준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전국시대 각 지역에서 소규모로 군벌이 서로 경쟁하는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전혀 나빴다는 소리죠. 명나라를 공격하려면 먼저 조선을 통과한다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발언을 외교적 허세로 여겼습니다. 또 일본이 15만 명 이상을 해상으로 수송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넘어와봤자 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얼마큼 넘어오겠어? 그렇게 평가했다는 거죠. 그러나 일본이 실제 동원한 병력 보겠습니다. 1군이 18,700명, 2군이 22,800명, 3군이 11,000명. 합치면 52,000이잖아요. 52,500명이잖아요. 여기서 그치는 거 아닙니다. 4군에서 9군까지 출병하게 됩니다. 그 병력선은 자그마치 15만 8,700명 있습니다. 또 조선은 무기에 대해서도 오판을 하게 됩니다. 조총은 사실 조선이 몰랐던 것이 아니라 알고 있었습니다. 그 근거는 뭐냐? 1543년에 포르투갈인이 일본에 조총을 전한 뒤에 일본은 빠르게 대량 생산을 했습니다. 조선도 외인과 교역이나 국경 분쟁을 통해서 조총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1590년 일본에 파견된 통신사들도 일본군이 조총이 다소 보유하고 있다는 (1590년) 일본에 파견된 통신사들도 일본군이 다수 조총을 가지고 가는 조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했을 가능성이 높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조선도 조총의 존재를 알고 있었네 그 소리죠. 근데 왜 대비 안 했을까?
그것은 조선의 즉 각궁하고 일본 조총에 대한 오판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총하고 활하고 어느 게 더 강할 것 같아요? 총이겠죠? 근데 그 당시 민연한 당시 조선의 각궁과 일본의 조총의 성능을 비교해보면 각궁이 우수했습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최대 사거리는 350에서 450m, 일본은 300에서 500m입니다. 별 차이 없습니다. 유효 사거리가 중요하죠? 실제로 살상할 수 있는 거. 조선의 각궁은 145에서 200m입니다. 그렇지만 일본은 50에서 100m입니다. 정확한 집단 사격이 가능하려면, 즉 피해를 입히려면 50에서 80m 정도였습니다. 차이가 엄청나죠. 재발사 기준, 숙련자 기준을 보겠습니다. 조선의 각궁은 약 6발에서 10발 쏠 수 있습니다. 1분당. 그렇지만 일본의 조총은 1발에서 3발. 이렇게 놓고 보면 조선의 각궁이 훨씬 우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군에 대해서 별로 걱정을 안 한 거죠. 조총에 대해서, 조선은. 그렇지만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각궁이 우수해요. 일본 조총보다. 그렇지만은 다른 단점이 있었습니다. 조선이 궁수와 일본의 조총수 숙련을 하고 있습니다. 숙련도 기간은 조선은 보통 수년에서 10년 이상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은 수주에서 수개월, 부대 전술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수개월에서 1년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일본은 1년, 조선은 10년. 어느 부대가 더 모으기 쉽을까요? 조총수죠. 개인의 숙련도 의존을 보겠습니다. 개인의 숙련도에 의존하는 비율은 조선은 매우 높습니다. 일본 조총수는 상대가 낮습니다. 대량 양성, 많은 숫자를 양성하는 거, 조선의 궁수들은 보통 수년에서 1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대량 양성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일본 조총수는 비교적 쉬운 것입니다. 근데 왜 일본군이 우수했을까요? 조선의 활이 분명히 사거리, 연사 속도에서 조총보다 우수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군은 수천 정의 조총을 동시에 운영했던 것입니다. 3열 또는 4열의 윤환 사격을 실시하여 지속적인 화력을 보이겠습니다. 분당 4발에서 12발이 가능하다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활은 분당 16발에서 10발의 사격이 가능합니다. 3열사 윤환 사격을 하게 되면 일본이 더 연사 확률이 높게 되죠. 거기에다가 장창병과 조총병을 결합한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조선군은 활의 성능이 뛰어났지만 이거를 대규모 집단 화기 전술에 대비한 대비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즉 전술이 부족했다는 소리죠. 또한 조총이 일제 사격의 충격에 되게 효과가 컸습니다. 조선의 각궁은 집중 사격을 할 수 없습니다. 왜? 각궁은 장력이 강하기 때문에 지휘관의 명령을 기다리면 팔과 어깨가 피로가 급격히 높아져서 정확도와 사격 속도가 떨어지게 됐습니다. 즉 연속 능력이 효과적인 거죠. 연속 능력이란 활을 발사했다, 다시 활 꺼냈다, 발사한다. 초기 조총은 명중률도 높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한순간에 수백 발 동시에 발사하게 되면 적의 대형과 사기를 흔들 수 있는 강점이 있었던 거죠. 집중사격과 같은 전술은 활보다 조총이 훨씬 적합했습니다. 역사학계 종합평가를 보겠습니다. 조선의 각궁과 일본의 조총에 대한 종합평가입니다. 사거리 조선의 각궁이 유리합니다. 연사속도, 즉 정해진 시간에 발사한 소속도죠. 조선의 각궁이 당연히 유리하죠. 개인의 명중률, 숙련 궁수는 각궁이 더 우수합니다. 그렇지만 집단 화력과 조직 운용에 있어서는 일본 조총 부대가 우수했습니다. 단기간 훈련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높았죠. 임진왜란 초기에 일본군의 우세는
조총 장체의 성능 때문이 아니라 운영 방식에서의 차이 때문에 더 우위를 점하겠다는 것입니다. 조선의 전략 전술에 대한 오판입니다. 조선은 병력을 분산 배치해 전략을 실패했습니다. 조선군은 일본군이 부산에 상륙한 뒤에도 국경 방어 체제를 유지했습니다. 즉, 각 자기 지역을 자기가 스스로 지킨다는 겁니다. 각고로 병력을 분산 배치해서 하여 성을 지키겠다는 소리죠. 그렇지만 일본군의 진격로에는 병력이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진격로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소리입니다. 결과적으로 일본군은 각계 격파를 통해서 빠르게 북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조선은 방어 거점도 활용을 못했습니다. 조선은 산성, 혼돈한 지형을 활용하면 유리했습니다. 즉, 지형을 활용한 방법? 한민족 전통적인 전략이었잖아요. 일본군은 그에 비해서 조총을 사격해야 되고 창병 돌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평지를 선호했습니다. 조선은 산성이나 험준한 지형이랬죠. 일본군은 조총과 창병을 돌격하는 가능한 평지. 이민헌 초기에는 조선군은 대부분, 그렇지만 이민헌 초기에 조선군은 대부분 평지에서 야전, 즉 평지 전투를 선택했습니다. 평지 전투? 일본은 유리, 조선은 불리. 조선은 불리하고 일본군의 유리한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일본의 전략의 우위였습니다. 일본군은 전국시대 100년 동안 대규모 야전, 평야 전투죠. 부대협정, 신속한 진격을 반복 경험했던 것입니다. 조선은 북방의 여진과 소규모 전투에서, 그렇지만 조선은 북방의 여진하고 소규모 전투가 대부분이었고 대규모 야전 경험이 없었습니다. 즉 평야 전투가 없었다는 소리죠. 그럼 반복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일본군하고 경험이 없는 조선군하고 싸우게 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지휘체제도 혼란했습니다. 일본군이 상륙 직후 중앙의 명령이 전달이 지연됐습니다. 지방간이 독재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군사 정보가 부족했습니다. 즉 각 부대가 서로 협조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왜? 지방간이 독재 행동, 군사 정보가 부족. 조선의 전술의 실패, 야전에서 일본군과 정면 승부를 했습니다. 일본군은 집자전술을 사용했습니다. 조총, 창병, 기병이 결합된 거죠. 조선군은 약점, 조선군은 급히 수집된 병력입니다. 제대로 된 훈련도 부족했습니다. 지휘 통일도 부족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넓은 평야에서 정면 승부를 벌였던 것입니다. 자살행위였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신립입니다. 신립은 기병 돌격력만 믿고 평야를 선택했지만 일본군의 조총의 집중 사격으로 크게 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조선의 전략 전술의 5판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신립장군인데요. 신립장군은 탄두대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신립은 기병이 유리한 평화를 선택한 것이 가장 큰 오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신립이 왜 평화를 선택했을까요? 그냥 아닙니다. 신립은 북방에서 여신족을 상대로 기병을 운영해서 큰 정공을 세운 장수였습니다. 왕 아닙니다. 신립은 일본군도 기병 돌격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탄금대에 대한 지역에 대한 오판도 있었습니다. 뒤에는 강이 막고 있었습니다. 좌우에는 강과 습지가 제한했습니다. 즉 기마병이 움직일 수 있는 폭이 좁았다는 소리입니다. 거기에다가 후퇴할 공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래서 거의 8,000명의 학살 수준을 당하게 됐던 것입니다.
한번 전열이 무너지니까 조선군은 테러도 잃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신립은 일본군의 조총 전술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신립은 일본군의 조총 위력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신립 알고 있었습니다. 조총은 분당 한 발에서 세 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동안 한 발에서 세 발 쏜다? 그것도 사거리가 50에서 80m 정도이다? 그러면 조총을 한번 쏜 다음에 기병을 돌파하면은, 일본 진영은 와해가 될 거다. 그런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일본군은 3열, 4열 유난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즉, 분당 최대한 12발까지 썼던 거죠. 조선군이 생각하는, 아까 최대한 3발이었잖아요. 4배 맞습니다. 일본은 조총병을 전면에 배치하고요. 연속 사격을 실시하며 창병과 같이 전진했던 것입니다. 조선기병은 돌국 과정에서 조총의 사격에 집중받아서 큰 피해를 입었던 것입니다. 신립은 유리한 지형의 세제, 즉 조령을 방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방어하지 않았을까요? 일부 장수들은 험준한 조령에서 방어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여기서 했으면 소수병력으로 대규모 병력을 제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립은 좁은 산길에서는 기병 운영이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신립이 누구랬어요? 드넓은 만주벌판에서 여진 기병을 상대로 싸웠던 기병을 이끌고 연전연습했던 장군입니다. 신립은 결국은 주력이 기병이죠. 근데 기병을 운영할 수 없었어요. 조정에서는. 험준한 산길 때문에. 그리고 또 이미 일본군이 우회할 가능성을 우려해서 평양인 탕금대에서 전쟁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조정 방어에 포기한 것은 전략적 실패로 평가됩니다. 자신의 성공을 지나치게 신뢰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누구나 생각해야 할 겁니다. 신립은 북방에서 이전에 여진의 기병을 상대로 연전연승한 명장입니다. 조선에도 유명한 명장이었어요. 그러나 여진군은 주로 기병 중심이었습니다. 일본군은 조총과 창병 중심의 보병 군대였습니다. 즉 다르다는 거죠. 여진은 기병, 일본군은 보병. 그러면 전쟁 스타일도 바뀌어야 하잖아요. 그러나 상대가 완전히 달렸음에도 기존 승리 방식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 5판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신립 때문에 탕금대 전투에서 졌다고만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본군이 부산에서 연전연승해서 사기가 높았던 상태였고요. 조선은 급히 소집될 병력이 많아서 훈련이 부족했습니다. 무기조차 제대로 다룰 수 없는 병력이 많았다는 소리죠. 오합시절. 걷다가 일본군의 병력과 진격 속도에 대한 정보가 불안정했습니다. 신립이 내려와서 군사를 몰라고 하고 있을 때는 이미 일본군이 코앞까지 쳐들어왔었습니다. 따라서 신립의 개인 판단에 대해서 조선군 전체의 정보 부족과 준비 위협도 패배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임진왜란의 발발 흐름도 한번 우리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일본이 무역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조선은 무역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반대죠. 두 나라의 갈등이 고조가 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조선은 오래 평화로 국방에 소홀했습니다. 즉 전쟁에 대한 대비가 소홀했다는 소리죠.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의 분열을 수습했습니다. 국내 불만 세력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서 조선을 침략했던 것입니다. 그 덕분에 두 나라의 갈등이 고조가 되었습니다. 소홀되었죠. 즉 전쟁에 대한 대비가 소홀했던 것입니다.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을 수습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국내의 불만 세력을 관심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서 조선을 침략하게 됩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했습니다.
조총을 앞세운 일본군은 연전 승리했습니다. 선조는 의지까지 피난하게 되고요. 조선은 명예 지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것이 임진왜란의 발발과 임난 전쟁 초기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과연 조선은 일본군의 침략에 대해서 왜 대비 안 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조선의 오판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오판이 있습니다. 같이 파악해 보겠습니다. 조선은 병력에 대한 오판이 있었습니다. 군족상 25만 정도 됐습니다. 그러나 실제 병력은 5에서 8만이었죠. 그러면 실제 병력이 크게 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반군수포와 대립제, 양반측의 군용 문제, 군족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랜 평화가 거기에다가 오랜 평화가 지속되었습니다. 군사 훈련까지 소홀했죠. 그뿐 아니라 조선이 일본군 병력의 동원 규모, 일본이 과연 얼마나 많은 병력으로 조선을 침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오파도 있었습니다. 일본이 전국 통일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대규모 원정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일본의 국력을 일본의 전국시대의 분열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전국시대, 일본이 분열되어 있는 전국시대를 기준으로 해서 일본의 국력을 평가했다는 거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발언을 외교적 허세로 생각했습니다. 뻥카치네 하고. 그뿐 아닙니다. 무기에 대해서도 오판을 했습니다. 조선의 활과 일본의 조총에 대한 오판을 했습니다. 물론 성능은 사거리, 연사거리, 개인 명중률에 있어서는 조총보다 각궁이 우수했습니다. 그렇지만 임진왜란 초기에 일본군이 우수했던 것은 조총 자체의 성능 때문이 아니라 운영 방식의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조선은 전략 전술에 대한 오판을 하게 됩니다. 조선은 북방 여진과 소규모 전투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대규모 야전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은 어땠어요? 100년 동안 야전을 경험했죠. 조선이 전략과 전술에 대한 오판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신립 장군입니다. 신립 장군의 탕금대 전투에 대한 오판입니다. 신립은 북방에서 여진을 상대로 기병을 운영해서 큰 전공을 세웠습니다. 연전연승했죠. 조선에서 가장 유명한 장군 중 하나였어요. 그래서 일본군도 기병 돌격으로 무너질 거라고 판단했었습니다. 큰 오판이었죠. 그뿐 아니라 탕금대 지역에 대한 분석도 오판이 있었습니다. 탕금대를 그냥 짧은 평야를 봤어요. 그래서 사실은 탕금대는 뒤에가 강이고요. 양쪽에 강과 습지였습니다. 전쟁하기 상당히 불리한 장소였습니다. 이러한 오판에 의해서 임진왜란 초기에 조선은 크게 일본군에게 패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임진왜란의 발발과 조선의 오판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도 계속해서 임진왜란에 대해서 앞으로 몇 차례 더 학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다음 주 금요일날 다시 만나 뵙길 바라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